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신데 이제 결혼 배우자 관련된 상담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다른 사람의 삶에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죠. 듣기 좋으라고 뭐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이 채널의 시청자가 20살 때 나, 그때 나 혹은 제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줄 수 있는 거야.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그리고 조회수 올리려고 막 얘기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아들이나 나한테 그렇게 적용하지 않을 거면서 남한테는 잘 되실 겁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조회수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태도는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현대 방송 문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현대 방송 문화 보면은 뭐 그렇잖아. 여러분 TV 키면은 막 정치인들이나 뭐 회사 CEO들 막 나와가지고 무슨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동성애도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뭐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정작 자기 아들, 딸이 동성애자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남한테 듣기 좋으라고 뭔가 자기 인기 얻으려고 그럴싸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면, 그리고 내 아들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야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혹은 20살 때 나에게 얘기해준다는 태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채널 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스탠스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긴 관계로 다 읽지 않고 한 문단 읽고 컷하고 코멘트 드리고 해볼게요. 유학 고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신앙과 박사 유학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고 고수님 덕분에 건강한 방향으로 인생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 성경 공부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던 중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더 나아가 건강한 결혼에 대하여 고민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전하고 안정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 경제적 관념, 노력과 성취 등 여러 면에서 가치관이 잘 맞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사람과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이주하여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했었는데 한 단계씩 노력하여 지금의 것을 성취한 것을 보면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컷해볼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뭐 어디 국적은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 여자친구가 외국인으로서 와서 살면서 있으면서 님을 만난 거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 저 둘 다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이고 둘 다 비슷한 동네에 살았어요. 둘 다 서울에 살았고, 둘 다 서울을 보면 한강 있잖아요. 한강의 북쪽을 강북이라고 하고 한강의 남쪽을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어린 시절을 강의 남쪽에서 태어나서 지냈어요. 근데 이제 강남도 보면은 강남 8학군에 그 잘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강남이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그쪽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 8학군은 아니지만 강의 남쪽인 이런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 많은 공감대가 있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저랑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와이프 학교랑 저 학교랑 근처였기 때문에
서로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와이프가 저랑 거기다 이렇게 그 친구들이나 선배들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알아? 하면 와이프가 그 오빠 알지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공감대가 있고 그렇지만 결혼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에서 오는 거예요. 호르몬 유전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같은 동네 출신이고 비슷한 그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잘 맞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우리는 굉장히 잘 맞았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잘 맞았어요. 근데 나이가 좀 이제 들면서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강해집니다. 이 XY 염색체 이거 가진 존재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강해져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강해집니다. XX 염색체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어렸을 때랑 좀 다른 그런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래서 솔까 말하면 와이프는 찐 아줌마가 돼가고 있는 거고 저는 찐 아저씨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갈등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갈등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 남녀 차이의 갈등. 같은 동네 살고 거기다 저희는 와이프랑 저랑은 종교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도 나이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 남녀 차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하지만 뭐 저희 부부는 이혼까지 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도 한때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극복해 나간 거죠. 서로 이해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다 겪는 문제예요. 거의 한 이렇게 결혼한 지 이렇게 10년, 15년 넘어가면은 다 힘듦을 겪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혼으로 가냐 안 가냐를 겪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고향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공감대가 많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출신은 이게 굉장히 달라요. 아시죠? 지금은 그 님이 그 여자친구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이가 들면은 이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하고 이 정서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님이 미국에서 백인 여자친구를 만나도 똑같아요. 지금은 그 여자친구가 좋고 그래서 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 백인으로서 백인 사회에서 어렸을 때 나고 자랐던 거랑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랐던 거랑은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고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하고 결혼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좋기 때문에 서로 호르몬이 왕성히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매력을 느끼겠지만 이게 나중 지나가면은 이 서로 건널 수 없는 너무 깊은 정서의 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외국에서 자란 거. 뭐 예를 들면 제일교포라고 쳐봐요. 한국말 하고 한국인의 핏줄이어도 일본에서 어렸을 때 살았던 정서랑 한국이랑 큰 차이가 있어요. 조선족이라고 해봐요. 같은 동포라고 해도 중국에서 어렸을 때 살았던 거랑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았던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좀 나이가 드시면. 아시겠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계속 얘기해 볼게요.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고민이 생겼고 개신교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친구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 대속, 구원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여자친구는 성경을 전혀 읽거나 공부하지 않고 대속과 구원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자, 컷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m a Christian.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절대적인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저는 제 구독자분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저한테 막 예전에 댓글 다신 분 중에 저도 기독교인이고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랑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받아들였는가,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 몇 번 가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귀찮아서 안 가고 성경 내용 다 까먹고,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성경을 한 자라도 읽은 적 있고 교회를 하루라도 간 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뭐라고 봐야 되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 하면 하나님이 있고 천사와 악마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 이것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님의 여자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교회에 몇 번 가본 적 있든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만 인정하는 거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인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기복신앙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매일 여자친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나 여자친구 본인이 성경 공부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계에서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염려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깨달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죠. 근데 가나안 토착민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이제 다른 우상들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지역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개신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평생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누님이 계시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한데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누나였는데 되게 부잣집 남자가 막 진짜 집도 되게 부자고 차도 완전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니고 회사도 되게 좋은 인류 대기업 다니고 뭐 정말 빵빵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그 누나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결혼해서 내가 계속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은 마음을 열고 전도가 되겠지 하면서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그 누나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안 믿지만 지금 인간성도 괜찮고 돈도 많고 미래가 창창하니까 그 남자가 탐났던 거죠.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거의
한 5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째 남편이 교회 안 나가요. 아시겠죠? 평생 기도해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기로 한 사람은 안 나가요. 하지만 그 집이 부자라서 그 누나는 그 저번에 한 번 만났는데 그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났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거죠. 굉장히 부럽죠. 인간적으로 부럽지만 그 누나의 그 30년 세월 동안 신앙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젊었을 때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남편이 세속적인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한평생 부부로서 살다 보면 그 서로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분 신앙이 100%라고 쳐봐요. 남자분 신앙이 0%라고 쳐봐요. 둘이 결혼하면 이게 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 신앙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남자분은 아무래도 좀 믿는 여자랑 좀 살다 보니까 그래도 더 악으로 가는 건 좀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여자분의 신앙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 그 배우자 신앙이 좋은지를 그 기독교인들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본인의 신앙이 망가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여자친구가 과거에 마약을 자주 했었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자, 컷해볼게요. 일단 여자친구가 자기가 마약한 것까지 고백한 걸 봐서 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런 거거든요. 님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님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걸 알겠어요. 근데 마약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결국 다시 하게 됩니다. 마약은 끊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마약뿐만 아니라 담배도 그래요. 담배도 못 끊어요. 담배 끊었다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입니다. 담배를 끊기가 진짜 힘들어요. 담배를 끊어도 본인이 살다가 힘들면은 결국엔 다시 또 피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은 본인이 끊었다고 말해도 거의 한 5년, 4,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펴요. 마약도 그렇습니다. 마약을 한번 경험을 하면은 끊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님이 지금은 여자친구가 그 예전에 힘들어서 마약을 하던 시기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마약을 안 하고 있지만 다시 힘들어지면 마약에 손을 댈 겁니다. 마약을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마약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이유로 자세히 서술하기 어려우나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잊고 싶어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고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현재 마약을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약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다시 그 유혹이 찾아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하며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제가 님을 글을 읽어봤을 때 일단 마약에 손댄 사람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는 인간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어렸을 때 마약 한 적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모범생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인간은 죄성이 강해지거든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뭐 친구들이랑 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면은 도박에 빠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친구들보다 좀 일찍 고등학교 때부터 술 좀 마시고 막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들면은 룸사롱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원나잇 하고 결국엔 사창가 갑니다. 그렇게 돼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죄가 점점 좀 자라나요. 그러면서 더 죄악된 습성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젊은 나이에
마약을 한 경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마약은요 단순하게 마약만 하고 침대에서 누워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약은 보통은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마약을 하고 그 광란의 그런 성관계 파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보통 마약하는 사람들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마약을 했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마약 한두 번 이렇게 투약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약은 보통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마약을 하고 이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가지고 이렇게 난잡한 성관계 파티를 하고 그런 모임으로 결국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런 데까지 갔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빠져드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을 도피하고자 쾌락에 빠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만큼 힘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세계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이게 큰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나이가 들면 그 어두움이 더 자라나요. 그래서 언젠간 다시 마약을 다시 손을 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다른 죄악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불륜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깊은 죄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젊은 시기에 하는 거잖아요. 보통 20대 후반에 혹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사람이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나이 들면은 한 20년 30년 나이 들면 거기서 그 착했던 모습에서 죄가 좀 더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제가 20살 때 만났을 때 너무 착했어요.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그 순수하고 정말 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아줌마화 돼가 있는 거죠. 저희 와이프도. 와이프 되게 싸나워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싸납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와이프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되게 착하고 순수했는데 나이 들면서 좀 못돼졌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죄가 자라나요. 그래서 계속 사람은 이렇게 순수하게 태어나서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점점점 더 타락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마약 관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결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일시적으로 끊고 있을지 몰라도 이제 나이 들고 그 죄가 자라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라날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착한 사람 만나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좀 모범생 같은 여자를 만났어요. 착실하고 그냥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남자 많이 막 사귄 여자들 말고 착한 사람, 정말 순수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만나서 결혼하세요. 그렇게 결혼해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좀 못돼진다니까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죄가 자라난다니까요. 우리 와이프도 결혼하기 전에는 젊었을 때는 되게 착했어요. 내가 뭐라 그러면 자기야 하면서 엄청 저를 따르고 말도 되게 잘 듣고 엄청 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잘못하면은 막 비계 같은 거 저 던져요 막.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들면서 싸나워져요. 못돼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부터 착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처음 결혼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걸리는 거 딱 3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님이 이제 개신교인이라 하니까 첫째, 외국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이 정서의 벽이 너무 큽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님의 신앙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같이 살면서. 그리고 세 번째, 마약.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남한테 듣기 좋으라고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라고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해 줄까라는 관점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계를 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좋은 친구로 남으시고, 결혼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좀 연애 경험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처음 사귄 여자랑 지금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와이프 만나기 전에 이제 여자를 여러 명 만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런 건 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제 처음 연애했던 여자는 굉장히 마음이 어두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왜 마음이 어두웠냐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식이 없다가 거의 한 60대 막 이럴 때 자식을 낳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낳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남들은 이렇게 젊은 엄마 아빠인데 이 첫 여자친구의 엄마 아빠는 완전 백발의 할머니인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언제 부모님 돌아가실지 모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 되게 어두워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깊은 어두움이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만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엔 몰랐어요.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랑 빠이빠이 하기로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결혼하려면 배우자가 성격이 밝아야겠구나. 안 그러면 나까지 어두워지겠구나. 요걸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깨달음 얻었죠. 그래서 첫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그 다음 여자친구는 굉장히 밝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라는 깨달음 얻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친구. 두 번째 여자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두운 여자는 일단 걸렀거든요. 두 번째 여자친구는 성격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밝고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밝고 적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주변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질투심 같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빌드업하는 걸 못 배운 여자예요.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성격도 밝아야 되지만 내 주변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관계상을 가진 여자를 만나야겠다. 인간관계가. 요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세 번째 여자를 만난 거죠. 그게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성격도 밝고 제 주변의 관계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나서 아주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딱 만났는데도 나이 들면 그 사람이 젊었을 때보다 좀 타락합니다. 죄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많이 싸나워졌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막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착하고 정말 좋은 여자 골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혼으로 안 간 거예요. 제 주변에 내 나이 또래 사람들 보면 거의 이혼했어요. 지금 거의 3명 중에 2명은 제 또래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혼 안 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식 잘 키우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님도 지금 이 선택의 기로인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걸러야 됩니다. 님은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불쌍한 인간 하나 구제해 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님이 행복해야 돼요. 그 여자랑 결혼해서 님이 행복해야 돼요. 님이 이게 인생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야 돼요. 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님이 말한 이 여러 가지 단점 3가지 말씀드렸죠. 외국인 출신, 하나님 안 믿는다, 마약 과거가 있다. 요 3가지만으로 이미 저라면 걸렀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특히 마약 문제. 요거는 극복할 수 없어요. 다시 찾아옵니다, 마약은. 아시겠죠? 심지어 담배도 못 끊어요.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 중에 담배 피는 친구를 좀 만나보세요. 담배. 그래서 담배를 끊은 후에
끊기가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 다시 피고 싶을 때가 있냐, 요 마음들을 좀 인터뷰해보세요. 담배 피는 친구들한테. 아시겠죠? 그럼 담배 피는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면 진짜 못 끊는다, 끊는다고 결심을 해도 한 2, 3년 후에 다시 힘든 일 있으면 결국 피게 된다.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평생 못 끊을 것 같다.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마약은 이 담배보다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이고 불법인 거예요. 담배, 타바코는 중독성이 마약보다 약하기 때문에 법으로 허용한 거예요. 담배도 마약입니다. 하지만 그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회가 망가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하지만 마약은 달라요. 마약법으로 마약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는 이 담배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가 망가질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약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손을 댔다 그러면 살면서 다시 마약에 손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걸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